안녕하십니까. 1월 8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용 세계은행 총재의 사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1월 7일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임기를 3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총재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2년 3월부터 세계은행 총재직을 맡아왔습니다. 2017년에는 연임에 성공해서 2022년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용 총재는 사임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춘 회사에 합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의 갑작스런 사임은 세계은행의 최대 지분국인 미국과 미국의 불만을 가진 여타 국가들 간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1945년 설립된 세계은행에는 현재 18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재는 전통적으로 미국인이 맡아왔습니다. 2012년 김용 총재가 수출되던 당시에 나이지리아와 콜롬비아가 후보를 내세웠지만 미국의 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세계은행의 형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우에는 유럽인이 전통적으로 총재를 맡습니다.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 같은 패턴에 대해서 그간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김용 총재의 후임은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때까지 2월 1일부터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 최고 경영자가 총재 대행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탈리는 불가리아 출신 여성이며 환경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과연 세계은행은 어떤 조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의 공식 명칭은 세계은행그룹, The World Bank 그룹입니다. 1945년 전 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다자 개발은행입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최빈국의 빈곤 퇴치, 거시경제 안정화 등을 정책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융자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건, 교육, 환경 등 여타 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용 총재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인물은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데이비드 말파스입니다. 그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의 경제 고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미중 간 무역 협상에서는 미국의 차관급 대표단을 이끌면서 대중 압박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선진 7개국과 국제금융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1956년생 63세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는 재무성 차관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부 차관보를 지내고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베어스턴스는 월가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지만 2007년 경제위기 당시에 몰락한 바로 그 은행입니다. 김용 총재는 이번 자신의 사임에 대해서 개인적 결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사임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데이비드 말파스 재무차관이 세계은행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용 총재의 사임 이유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은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규모 2위인 중국을 포함한 중진국에 대해서 과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거부감을 드러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에 돈을 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2018년도 중국에 대한 대출 규모를 전년도보다 30%나 대폭 감축 18억 달러 규모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1대1로 계획, 즉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각종 인프라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일부러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외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나라의 항구를 빼앗고 자원을 수탈하는 이른바 debt trap diplomacy,
즉 부채의 함정 외교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용 총재가 이끄는 세계은행은 중국의 인프라 사업을 옹호하면서 심지어 공동 참여를 모색하는 등 우호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은행은 2016년 중국의 AIIB, 즉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과 코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재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서 AIIB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 2017년에는 역시 아시아개발은행과 자금 조달, 인적 교류, 지역 국가 차원의 다자간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협력 관계를 한층 돈독히 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세계은행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연례총회에서 미국의 지분율은 16.8%에서 15.7%로 줄었고 2위인 일본도 7.2%에서 6.8%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4.5%에서 5.7%로 상승해서 미국, 일본에 이어서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지분율 하락, 중국의 상승이 주목됩니다. 그만큼 중국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분은 1.57%입니다. 세계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용 총재의 후임자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강성 인물을 임명해서 중국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고 중국의 세계은행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잘 맞는 데이비드 말파스 재무차관을 세계은행 총재에 앉히는 순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다자금융 분야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는 기본적으로 차이나 퍼스트 정책의 일환입니다. 중국의 차이나 퍼스트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제 세계은행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에 따라서 제3세계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세부적인 자금 제공 조건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약 100억 달러의 차관을 도입한 에콰도르의 경우입니다. 에콰도르는 중국으로부터 빌린 차관을 현금이 아닌 원유로 상환하고 있는데 에콰도르 에너지 장관조차도 정확한 차관 상환 조건을 알 수 없다라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자금 제공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1인당 GNP에 도달한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차관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말파스 재무차관은 자금 지원 대상국에서 벌써 전에 졸업해야 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세계은행 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방만한 자금 운영과 개혁 의지 부족을 비난합니다. 경제, 무역, 군사,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걸쳐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이제 세계은행 등 다자 금융기구로 확산되어 갑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글로벌리즘, 지구온난화를 지지하면서 노골적으로 친중국 성향을 내보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는 어차피 함께 가기 어려운 사이였습니다. 2017년 5월 김용 총재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1대1로 포럼 개막식에서 한 연설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빛나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함께 있을 때만 우리의 대륙에서 밤하늘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저는 중국의 1대1로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중국 정부의 밤하늘을 밝히기 위한 야심찬 그리고 전례 없는 노력을 세계은행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용 총재가 떠난 세계은행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세계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통해서 중국의 국제금융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중국의 1대1로 차관의 투명성 공개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1대1로 인프라 사업에 최대한의 장애를 조성하고 해당 국가들을 이탈시킬 계획입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차관을 무분별하게 도입해서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다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에 몰리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빚에 쪼들린 국가들이 IMF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지원받은 자금을 다시 중국의 외채 상환에 사용하는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또한 중국이 외채 상환을 못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항구를 빼앗고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로 활용하거나 원유나 광물 자원을 싼 가격으로 수탈해가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 경고합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현지 정치인의 뇌물을 주고 얻어낸 터무니없는 계약으로 아프리카를 속박, 노예화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 총재의 사임은 세계은행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총재 임명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의 힘 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과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당시 스파르타보다 전력이 약했던 아테네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 결국 전쟁으로 비화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처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뒤흔들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무력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일컫는 용어입니다. 지금 21세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예전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되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1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는 미중 간의 차관급 무역 협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 사령탑인 국무원 부총리가 협상 테이블을 깜짝 방문해서 협상 타결을 낙관한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미군의 미사일 구축함이 중국이 소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 부근을 통과합니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반발합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서로 웃으면서도 숨겨둔 칼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협상 방식은 특히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은행 김용 총재의 사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